네, 이번 챕터에서 이번 시간은 집합 교육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해서 OJT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Off the Job Training이라고 해서 그죠? 우리가 요 교재에서는 집합 교육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놨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 그 개요,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직장 내에서 하는 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직장 내 교육 내지 훈련을, 자, OJT라고 한다면, 그죠? 자, 직장 밖에서 하는 거, 또는, 자, 한번 띄워볼까요? 직장 외에서 하는 거, 이런 교육과 훈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offer J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OJT는 이제까지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을 겁니다. 그죠? 자, 세 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직무 훈련이 있었고 순환 배치가 있었으며 또 코칭과 멘토링이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에 대한 예라는 것은 자, 봅시다. 이에 대한 예로는 뭐 직무 훈련도 있었고요. 그죠? 자, 순환 배치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걸 또 달리 물어서면 직무 순환이라고도 표현해요. 또는 코칭과 멘토링이 있더라라는 뜻 우리 배워봤을 겁니다. 좀 더 심리적인 유대 관계를 강조해 줄 때는 멘토링이 코칭보다 더 끈끈한 관계,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강조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은 1대1 사제지간에 그죠? 혹은 상급자가 하급자 또는 전문가와 초보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학습 기법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는 달리 직장 밖에서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연수원이라고요. 무슨 연수원 있죠? 자, 우리가 신협이 있습니다. 신협 연수원도 있고요. 자, 저기 보면 한밭대학교 옆에 보니까 어떠한 관공서 관련 연수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성동에 가보면 또 어떤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 연수원들이 있습니다. 뭐 농협 연수원도 있고 또는 뭐 현대에서 하는 뭐 그런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연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수원들은 직장 내에서 하는 교육과 훈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직장 내에서 하는 훈련과 이런 연수원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이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들여서 이 연수원을 설립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연수원을 설립하는 그 효과를 우리는 이번 Off the Job Training에서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왔냐면 274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연수원에서 우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연수원에서 뭐를 할까요? 강의를 듣죠. 강의 청강해요. 강의 청강한 다음에 또 토의와 또 토론을 합니다. 의견을 내는 것, 찬반을 나눠서 하는 것을 토론이라고요. 자기 의견을 내는 것 토의라고 하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시청각, 예를 들어서 미디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듣고 보기에 조금 민감한 주제들을 갖다가 연수원에서는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해서 뭡니까?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연수원에 가는 그런 효과를, 학습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이걸 우리가 오프트 JT를 집합교육훈련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훈련요. 그럼 이 집합교육훈련에 대한 장점, 다시 이 장점 여러분 연수원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연수원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산업대학 이런 형식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뭐 이걸 갖다가 뭐 사내대학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물론 사내대학하고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폴리텍 대학도 있을 수 있죠. 또는요, 그렇죠. 이런 직업훈련소라고 할 수 있어요. 어때 직업훈련소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관계로서 그 위탁을 주는으로써 직원들을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계속 가보겠습니다. OpenJT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알아봅시다. 그 전에 OpenJT는 다른 거와 다르게 장점이 뭐더라? 업무 공간을 벗어났다라는 측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OpenJT의 장단점 보겠습니다. 강의, 토론 등 다양한 훈련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생산을 해내야 되고 그 불량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원들의 실수라든지 불량품이 나온 것은 그 기업의 이윤과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훈련 기법들을 시험 삼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이러한 업무 공간을 벗어나는 공간에서 예를 들면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다양한 훈련 기법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강의 말미에 자, 교수 모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죠? 자, 좋아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설계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연수원에 가면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학습에. 자, 또한 보다 많은 훈련생을 수용할 수 있어 전달 훈련 효과가 양호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한 명을 멘토링을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을 놓고 훈련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을 놓고 균등하고 형평성 있게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는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연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OpenJT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모아둬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훈련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되죠. 숙식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또 교양 과목도 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강사료도 많이 들겠죠. 자, 직무 환경이 상해해서 훈련 전이 곤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무 환경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집단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화된 수업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각 상황에 맞는 개별화 수업이 잘 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단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자, OpenJT의 장단점을 유념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교육 훈련을 설계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교수 학습 그러한 모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죠? 알고 있어야만 될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강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강의라는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강의죠. 자, 1대 다예요. 1대 다. 다시 여기서 1이라는 것은 교수자고요. 이 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를 n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이 학습자들이에요. 학습자들. 달리 말하자면 한 명의 교수자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뭡니까?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효과적인지는 그죠? 효과적인지는 꽤 학습 효과적인 측면은 의문이 듭니다. 그래요. 자, 왜냐면 어떻게 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개별화 교수 학습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이것들은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개별화 교수 학습이 때문에 없고 개별 동기부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이 수업에 대해서 듣는 걸 좋아한다, 나쁜다,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자, 이런 대략적인 강의법. 자, 근데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죠? 한 사람에서 여러 사람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27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문항에 강의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육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교육 훈련에 임하기 쉽고 집단 사고가 부족하며 일방적 전달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중요시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청중의 반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학습에 대한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또 다른 단점은 교육 훈련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게 조금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데요. 그죠? 서로 간 생각 공유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주기 위한 것들로 나온 것이 그러면 뭐가 있냐면 토론과 토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강의를 항상 듣고 나면요. 강의를 이렇게 항상 듣고 나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 토의 시간을 주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줌으로써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수업 설계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토론과 토의는 방금 얘기했듯이 서로 간에 조원들 간에 생각을 공유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으로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면 학습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토의와 토론 방법은 자,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275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쭉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부터 좀 읽어봅시다. 토론 참여자들을 고무시킬 수 있으며 토론 방법은 교육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피드백, 명확한 설명, 관점을 공유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점에서 훈련생과 상호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 토론과 토론 방법에는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뭐 직접 질문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의도적인 질문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유로운 우리가 질문이라고 얘기도 자유로운 질문의 형식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통제되어진 질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단답식이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지요? 라고 했을 때 서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것은 직접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협소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여러분들 처음 이걸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질문서부터 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질문으로 그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직접 질문하면 의도적 질문하고 자유로운 질문하고 이렇게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별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순차적으로 하나의 수업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효과는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한 수업에 포함될 경우 학습 효과 증대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 3S가 뭐겠습니까? 고객을 응대하는데 3S가 뭐지요? 자, 만족이에요. satisfactory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서비스예요. 우리 서비스를 잘 제공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스마일, 항상 웃는 얼굴로 그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줘야 돼요. 자, 이렇게 3S에 대해서 답변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서비스라는 것은 또 무엇이요? 이렇게 의도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고 그렇다면 그 상대방이 왜 서비스가 들어가야 돼요? 라고 뭡니까? 대화 형태를 통해서 그 3S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는 자기 사례를 예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사례를 자유로운 질문에서는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둡시다. 참고로 그죠? 자, 자유로운 질문에서는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좋아요. 자, 하지만 이러한 토론 방법에는 아쉽게도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276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훈련 진행자들이 토론 과정을 쉽게 이끌어가기 어려우며 토론 기법이 쉽게 습득되는 것도 아니므로 숙련된 강사는 토론을 이끌기 전에 많은 연습과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프리라이딩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무임승차가 일어날 수 있어요. 플러스 한 사람이 그죠? 자, 좌중을 압도할 수도 있어요. 자, 한 사람의 모든 의견을 다 포괄한 것처럼 그렇게 강압을 해버린다면 이 토론과 토의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사회자가 조정과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적절하게 토의와 토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둘째, 토론에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유용한 토론이 될 수 있으므로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읽을 만한 시간을 주면 이러한 장애가 조금 해소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토의와 토론은요.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뭡니까? 시간이 좀 구비가 되어 있어야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것이 이제는 시청각 미디어 교육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알아봐야 되는 것이요. 시청각 미디어 교육이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요. 원격 교육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수업을 우리가 원격 교육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전에 비슷한 말로써 뭐가 있었냐면 사이버 교육이란 말이 있었어요. 또 뭐가 있으면 이 학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습 혹은 이 러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요. 그죠?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이라고도 표현해요. 또 최근에는 스마트 교육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가장 큰 개념은 ICT 교육의 일환이더라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교육공학에서 다루고자 있는 거예요. 교육공학에서 학습 효과 측면에서 학습 효과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적인 미디어. 자, 여기에서 여기서 조금 종류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적인 미디어가 있고 또 하나는 역동적인 미디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쌍방향 원격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교육부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계약이 온라인 계약이 됨으로써 나타나야진 자, 다시요. 2020년 4월 8일 자, 교육부에서 온라인 계약을 위해서 나온 이 온라인 계약에 따른 원격 수업 계약에 따른 원격 수업은요.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쌍방 실시간 수업이고요. 또는 과제 중심의 수업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하나가 자, 콘텐츠 활용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들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쌍방향 수업 또는 콘텐츠 중심, 과제 중심의 원격 수업을 어떻게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주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언론에 공개된 것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잠깐 봅시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 여러분들도 그 직장 내에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고요. 출결은 어떻게 할 거냐? 패스냐? 혹은 등급을 넣을 것이냐? 그죠? 자,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객관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는 서술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행평가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강사들이 한 기록들을 다 수합할 것이냐? 아니면 뭐 시험 점수만을 기록으로 할 것이냐?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자,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근거 법령은 이렇게 있고요. 처리 절차도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학생 출결은 이렇게 하면 되더라. 뭐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유형에는 실시간 쌍방향과 콘텐츠 활용 그리고 과제 수행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출석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자, 실시간은 교사가 확인하는가 하면 LMS, 이 LMS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학습도라든지 EBS 클래스, 클래스팀, 구글 크롬 이런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는 이 LMS를 관리 통제하셔야 됩니다. 전산부서에서 아마 이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출결 프로그램들을 관리 운영하셔야 돼요. 그죠?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이 학습도라든지 EBS 클래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로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 LMS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기타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격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대체 확인을 넣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학습자마다의 학습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뭐 스마트 디바이스가 뭐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든지 또는 서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출결 확인이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학습에다가 잠깐 넣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교육자가 되려고 할 겁니다. 또는 교육 기획관이 되든지요. 또는 훈련 설계자가 되든지요. 자, 좀 더 잘 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으로만 이런 자료들을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수업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적 미디어 또는 역동적 미디어, 쌍방향 원격 교육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형을 나누는지에 따른 사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수업에 더 적합한 수업 유형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좋아요. 자, 그다음에 정적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정적 미디어는 자, 단순한 이미지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뭐 슬라이드가 되겠네요. 그죠? 자,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자, 종류. 자, 정적이 있고 그다음에 쌍방향이 있어요. 자, 정적 미디어의 종류에는요,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유인물, 핸드아웃 같은 것들이 되는 것이죠. 자, 역동적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오디오 카세트라든지 또는 동영상 플랫폼이라든지요. 뭐 비디오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요. 이것들은 정적 미디어에 비해서는 역동적 미디어가 좀 더 많은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요. 어떠한 거냐면 바로 시각, 청각에 대한 감각을 좀 더 부과시킬 수 있어요. 자, 쌍방향 원격 교육은 역동적인 미디어에 대해서 하나 더 나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자, 시각과 청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수업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중을 못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기 위해서 쌍방향 원격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물론 이게 실시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자들에게 수업에 그나마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만
이것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줌이라고 있죠. 줌이라고 해서 쌍방향 화상 회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플랫폼이 있지만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개별적인 그 디바이스 문제와 서버 문제를 조금 통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청각 미디어 교육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기 봅시다.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자, 우리가 2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78페이지요. 자, 이러한 시청각 미디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뭡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교육 훈련을 계획하고 시험해 보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가? 시간적 측면 고려해 봐야 되겠죠. 단지 1시간만을 위해서 우리가 뭐 쌍방향 원격 교육을 하는 것? 뭐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죠? 1시간 정도. 그런데 10시간씩 합니다. 10시간씩을 쌍방향 원격 교육 한다고요? 한 번에 쉽지 않아요. 역동적 미디어가 좀 더 낫겠죠. 자,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교육 훈련을 설계하거나 전달하는데 혹은 둘 다 하는데 어떤 장비가 유용할까? 장비 또는 시설적 측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업 하나를 찍는데 너무 많은 장비와 시설들이 필요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히려 시설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육 훈련을 준비하는 교육 훈련 설계자들이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는가? 미디어의 측면은 또 고려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예술 파트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 우리가 광고 홍보학과를 나와서 광고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산출물이 좋은가에 대한 그 산출물을 보러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뭐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결과물을 산출해서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굳이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역동적인 미디어보다는 정적인 미디어가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교육 훈련 설계자들이 어떤 미디어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 훈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가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자 비용 문제를 떠나서는 뭐 생각할 수가 없죠. 교육 훈련이라는 것은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각 미디어 교육까지 오프 JT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경험적 학습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라면 네 번째부터 보죠. 경험적 학습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강의, 토의 토론, 시청각 미디어 교육, 경험적 방법 이렇게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제가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의란 무엇이고 토론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 토의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게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라는 뜻인데요. 토론이라는 것은 찬반 의견의 대립 과정 속에서의 문제 해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해결. 자, 그렇다면 토의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그냥 진술하는, 그죠?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론이라는 것은 찬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반대되는 의견, 왜 그런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재반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점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좋아요. 그래서 토의 종류에는 참고로 그냥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뭐 우리가 심포지엄이 있을 수 있고 포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한 것처럼 뭐 패널, 토의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자, 심포지엄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래서 뭐 우리가 강연식으로 좀 많이 해요. 심포지엄 강연식으로. 자, 포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개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죠? 일단 공공 문제에 대해서 강연이나 이런 연설이 없고 사회자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많이 의견을 개진하는 걸 우리가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포럼이라고 합니다. 패널이라는 것은요, 뭐 배심 토의 또는 대표 토의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대표성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쉽게 여러분들 여기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테드 같은 것들은 심포지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각 정당의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 것들은 패널이 되는 거예요. 사회자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의사를 몰아서 찬반 나눠가는 건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죠?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이런 것들도 역시 뭐더라? 그렇죠. 토의에 들어가는데 이런 기법들을 잘 알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육 훈련 그 전략을 세울 때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경험적 학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경험적 학습법이 다른 앞부분에 나왔던 토의 토론이라든지 시청한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강의법과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왜 경험적 학습법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학습자들은 자발적으로 학습 상황에 따라 그죠? 기능적 혹은 역기능적으로 의존하여 축적된 지식과 학습 방법 속에서 문제 해결력을 지니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자, 핵심은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그죠? 학습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뭐가 된다? 문제 해결력을 지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학습자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공유되어진 지식이 있으면 좋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나온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우리가 사례 연구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교재에서는 자 280페이지에 인 바스켓 기법이 있어요. 세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비즈니스 게임이라고 해요. 비즈니스 그죠? 자,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서는요. 대인 관계 능력 교육법이라고 해서 좀 달리 말하고 있어요. 다시요. 이 경험적 학습법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의사결정 그죠? 의사결정 능력 교육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자, 여기서 5장에서는요. 경험적 학습법이긴 한데 다시 말해주세요. 자발적으로
학습 환경에 처해서 문제 해결력을 지니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인데, 내 스스로 알게 되어지는 것인데,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의사결정 능력 이외에 대인 관계 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법이 나눠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인관계 향상 능력을 위해서는 역할 연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롤플레잉이라고 하죠. 롤플레잉.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것들 하는 거 있죠?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것들도 가상 공간에서 캐릭터에다가 자기를 투영시켜서 하는 어떤 어드벤처라든지 이런 모험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롤플레잉 게임이라 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들을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뭡니까?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법으로서 또 사용해 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283페이지에 보면 행동 모델링이 있습니다. 행동 모델링이 있고요. 자,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우리가 관찰한 다음에 따라해 보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얻게 되는 장점들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장점들은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수성 훈련 기법이 있더라. 이 감수성 훈련 기법은 여러분들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좀 잘 알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이 교재에서 교류 분석법이에요. 이 교류 분석법 Transactional Analysis라고 해서 이거 역시 굉장히 많이 제시되고 있는 관계 형성법인데요. 자, 구조 분석을 먼저 하고 자신의 인생 태도를 분석을 하게 됨으로써 게임 분석을 하고 뭐 각본을 한 다음에 자율적인 통제 과정을 가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이따 차츰차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기 통찰법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대인관계 능력 교수법이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임바스켓 기법이 좀 여러분들 좀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수성 훈련법, 그 다음에 교류 분석법. 자, 임바스켓 기법, 감수 훈련법, 교류 분석법 이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그죠? 감소 훈련이란지 뭐 교류 분석법 이런 것들을 외주를 주기는 합니다. 외주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심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심리학 혹은 상담학에서 많이 쓰이는,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법인데요. 이게 오히려 잘못 사용되어지면 들인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오히려 용역을 주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 맨 처음에 의사결정 능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냐면 첫 번째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사례 연구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사례 연구는 자, 1871년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랭덜 교수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랭덜 교수가 이제 사례 연구를 창안되었는데요. 1870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일어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학생들한테 제시해주고 학생들이 토의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실제 일어난 사건이 토의의 주제가 됨으로써 현실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요.
실제 사례 토의를 하게 만듦으로써 경영학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를 들면 소니가 옛날에 우리 전자제품으로서 굉장하게 명성을 얻었던 소니가 지금은 전자제품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사업부도 가지고는 있지만요. 이 이미지 센서라고 해서 이 카메라 모듈에 장착해야지는 어떻게 말하면 그러한 반도체 이미지 센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탈바꿈됐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사례, 다시 말해주면 자, 삼성에게 밀렸던 이 소니가 앞으로 앞으로의 먹거리를 어떻게 찾아가 나가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토의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요. 조금 주제가 컸는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주제들을 제시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간단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서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인바스킷 기법이라는 것은요. 로페즈가 창안했는데 자, 교육훈련 사항을 실제 사항과 비슷하게 설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실제 사항과 비슷하게 설정했다라는 뜻인데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계획 능력을 향상한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인바스켓 기법. 자,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서랍 속에 모든 걸 다 넣어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관련되어진 모든 문제 사항을 넣어두고 이 문제를 차례대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자 해결해 나가는 그죠? 순서를 정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뭡니까? 모의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이 이제 비즈니스 게임입니다. 비즈 이렇게도 나온대요. 여튼 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뜻이죠. 바로 시뮬레이션 환경 속에서 문제를 해 나가는 그런 뭡니까 기법들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연구라는 것은 그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물론 이 사례 연구에서 여러분들 2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훈련 참여자는 자, 사례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선별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갭을 시정하기 위한 논리적 사고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사례 연구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 여기서 훈련자 스스로가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중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구별한 다음에 뭡니까? 문제를 분석하고 갭을 시정하기 위한 논리적 사고를 적용하여 자, 이때 구별하고 논리적 사고를 들여서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례 분석에서 사례 연구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이 훈련자의 능력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했으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무조건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보면서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인바스켓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인바스켓 기법은 자 우리가 280페이지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죠. 자, 인바스켓 기법은 교육 훈련 사항을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설정하는 것으로서 주로 문제 해결 능력이나 계획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방법으로서 관리자 훈련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데도 널리 이용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문단에 이에 대한 예가 나왔는데요. 인바스켓 기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우편물을 보내야 될 때가 있고 또는 전화를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또는 고객의 항의가 있다고 해봅시다. 또는 하급자에게 지시도 해야 되고요. 상급자에 상사에게 우리가 상사에게 보고도 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요청 자료도 만들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믹스되어 있는 것이죠.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어디에 넣어둔다고요? 바스켓에다가 넣어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훈련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염두에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어떻게 그러려면 이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네요. 그죠? 자, 이런 상황 판단 능력이 되고요. 자, 그렇게 됨으로써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고서를 만들고 또 하급자한테 지시를 하고 항의에 답변하고 전화와 우편물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는 보고서 작성법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에 대한 기획력을 우리가 또 얻어볼 수 있는 것이네요. 또 어느 것을 먼저 하고 다시 봅시다. 자, 요청 자료에 대한 것들에 탐색을 하는 능력도 길러지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의사 결정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바스켓 기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들이 혼재되어 있을 때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훈련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대할 수 있는 능력들은 무엇이냐면 상황 판단력, 기획력, 의사결정력 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 기법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현실성 있는 자료와 상황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전화도 놓아야 되고 컴퓨터도 놔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에는 뭡니까? 가상 프로그램도 깔아야 될 것이고요. 물론 자 이게 책상과 테이블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고객의 항해 전화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가상적 상황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바스켓 기법이라고 하면 보통은 자 고급자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상급자 교육 방법이더라, 교육 훈련 방법이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편안하십니다. 자, 비즈니스 게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아니라 표준어 참고로 얘기하자면 외래 표기법에 하면 비즈니스가 여러분들 표준어임을 우선 알아두시고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슷하게 시뮬레이션 게임이더라 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뭡니까?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인바스켓 기법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었죠. 근데 비즈니스 게임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서도 비용을 낮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인바스켓. 자, 왜냐면 가상현실만을 구축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한번 구축되어진 가상현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쓸 수 있죠? 그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뭔지 여러분들 자 280쪽 3번 비즈니스 게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비즈니스 게임은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컴퓨터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대중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하죠. 우리가 인바스켓 기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이 비즈니스 게임법이라고 했었는데요. 인바스켓 기법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비즈니스 게임에서도 이러한 능력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게임은 통상적으로 불확실성과 경쟁성을 바탕으로 회사 전반 또는 부분 활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훈련 참가자들이 팀으로 나누어 가상적으로 회사에 대한 생산량, 연구개발, 재고, 판매, 홍보 노력 등을 중심으로 의사결정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것은 팀별로 한다는 거예요. 팀별로 경쟁성과 불확실성을 가진다는 거죠. 자,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을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고요. 경쟁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A팀이 있고요. B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에 가상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A팀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죠? 또 B팀이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서로 간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서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서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쟁성을 지니고 있더라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게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몇 가지의 사례만을 제가 이 교재에서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또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보셔야 되는 게 경험적 학습법 두 번째로서 대인관계 능력 교육법입니다. 대인관계 능력 교육법인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역할 연기입니다. 우리가 롤플레잉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앞서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역량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역할 연기든 행동 모델링이든. 자, 그래서 이 역량 관련 평가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사이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인바스켓 역량 평가. 자, 참고로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신다면 자, 그렇다면 역할 연기에 대해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281페이지 전문단 보도록 하죠. 역할이란 하나의 기대되는 행동 유형이더라 라는 뜻이에요. 기대되는 행동 유형이더라 라는 뜻이 되겠죠. 조직 구성원들이 이것을 실제로 연기해 보임으로써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물론 역할에 대해 학습할 기회가 된다.
이것은 훈련 참여자들로 하여금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문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시뮬레이션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요 2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것들은 모놀로그예요. 그죠? 우리 심리극에서 보면 혼자 아무도 없는 그런 부대에서 독백의 형식으로서 자기 스스로 묻고 답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놀로그예요. 하지만 역할 연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실습을 통해서 인간관계 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를 다루는 면에서 그죠? 자, 실험적 사항과 유사하며 대화 내용이 녹음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재생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향후 후에 자, 녹음 혹은 비디오 영상을 통한 객관적 자기 비판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발견 학습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신이 이런 역할, 자신에게 이런 특성들이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좋아요. 281페이지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역할 연기가 좋은 점만 있느냐? 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대인관계 기법의 실습을 통한 자기 발견과 기회가 역할 연구의 성과인 반면에 몇 가지 단점들도 있다. 첫째, 일부 훈련생들은 행동을 연기하도록 강요받게 된다. 교육 훈련 시에는 연습의 의미 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고 참가자들에게 대인관계 기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강조하고 이를 이해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연습 플러스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지만 실제로 역할 연기를 하게 됐을 때 뭡니까? 자연스럽게 그죠? 현실감 있게 연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제가 그 공무원에 있을 때 민원인들이 왔을 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역할 연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동사무소에 있었던 계장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중간 관리자로서 민원에 응대하고 있는 그 직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지 또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역할 연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실에 폭 빠져들기 위해서는 현실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할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이 있었다는 점이 있었다는 것이 생각이 드네요. 생각이 납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이 교육훈련을 어느 정도 자신의 직무에 전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자, 다음에 직무 전이성이죠. 열심히 역할 연기를 했는데 실제로 내가 이 직무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자, 교육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그죠? 그 자기 직무에 돌아갔을 때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을 때 충분히 문제 해결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구성해내는 것도 훈련 관리자 또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동 모델링이 있습니다. behavior modeling이라고 뜻인데요. 우리가 사회학습 이론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다라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까? 뭐 본가? 본받다. 자, 이게 조금 깊숙이 들어가자면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자극과 반응의 뭡니까? 습관 형성으로 강화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의 행동이 본받을 만하다라는 자극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라는 반응이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나는 본받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습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존경받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씨를 우리가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행동 패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마련해 놓은 다음에 이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죠? 자, 감수성 훈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수성 훈련은 자, 여기에 보니까 조금 자료를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이 감수성 훈련일까요? 무엇이 감수성 훈련일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가 보도록 하죠. 감수성 훈련의 목적은 자기와 타인의 행동 패턴에 대한 인지와 감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에서의 솔직성을 증대하고 타인에 대한 보다 많은 사려를 하게 되고 개인차에 대한 관용도가 증가하게 되며 편견이 축소되고 집단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아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의사 존중 기법이 향상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신뢰와 지지가 증가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으로 조금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1, 2주 간에 걸쳐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때도 소집단을 형성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이거는 어떤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참고용으로 학습용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출처를 밝혀드릴게요. 자, 이 특정한 공간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그죠? 외부의 회사 밖에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두 팀으로 나눕니다. 여기 있는 남자팀, 여기는 여성팀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팀을 나눌 때는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자면 성별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고 싶은 경우가 되겠네요. 그죠? 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네임태그가 다 있죠?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게. 하지만 여사에서 이제 뭡니까? 서로 간에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요. 그죠?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여러분들 어,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이렇게 어떤 팀을 이뤄서 주제에 따라서 팀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장기라고 할 수 있는 1, 2주 동안에 만나서 하는데 여기서는 소집단으로서 무비판을 합니다. 그죠?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맞다 틀리다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구조화로 된 대화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좋아요. 그리고서는 여기서 좀 현실적인 대화의 주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감수성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직원이 오늘 회식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집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몰랐던 그 과장님이 오늘 회식합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죠. 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든지 과장님하고 그 직원 간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과장님하고 직원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대화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좋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감수성 훈련은 일종의 우리가 상담학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요. 관용도가 증가하게 되고 상대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개인차에 대한 수용도 많아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상대방의 응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감수성 훈련은 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팀별로 소집단별로 1, 2주간에 걸쳐 여러 번 만나는데 소집단별로 만나고 이 과정은 무비판이면서도 수용하고 비구조화 되면서도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라는 것이 되겠죠. 이때 소집단을 구성할 때는 현실 문제에 맞게 집단을 구성한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점도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좋아요. 자, 다음에 교류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교류 분석법도 인간관계의 측면이죠. 자, 여러분 봅시다. 역할 연계도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고, 행동 모델링도 내가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따라하게 하는 거고, 감수성 훈련도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경험적 학습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류 분석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교류 분석법은 우리가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이드는 어떻게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했냐면, 자, 이드가 있고요, 그죠? 자, 우리가 슈퍼 에고가 있어요. 초자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그다음에 에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원초적 자아고요. 이게 자아고, 이게 슈퍼 자아라고 초자아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죠? 사람은 누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그죠? 자, 성인적인 측면과 유아적인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더라. 동시에 지닌다라고 된단 말이죠. 자, 이때 성인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에고와 바로 슈퍼 에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유아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즉, 사람과 사람의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한다 해봅시다. 자, 상대방이 부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유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대화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누군가는 응석을 할 수 있겠고 누군가는 받아들여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상황이 바뀌어서 자, 응석을 했던 사람이 유아적 특성이 또 성인적인 측면을 보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개인 간의 의사 교류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교류 분석법이에요.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만들어 놓는데요. 훈련 과정은 이 세 가지를
딱딱 심리학에서 이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아상. 이것을요, 딱딱 구별해놔요. 즉,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자아상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교재 285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나온 것처럼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판단을 하고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듯 행동하고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동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이고 자발성이 높은 한 유형과 또는 적응적이고 억제적이며 반응적인 두 가지 유형을 가정합니다.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현실을 중시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며 확정적이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고 확률적 추정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좋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아상에 대한 대인관계 분석 방법을 분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286페이지에 우리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지요. 자, 286페이지에서는 자기에 대한 태도와 상대방에 대한 타인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자기에 대한 태도와 상대방의 태도가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의 기본적인 대인관계 구조를 이렇게 해놨던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 285페이지의 마지막에 봅시다. 훈련 과정의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라고 나오죠. 자, 구조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지 라는 거죠. 이런 상태로요. 그 다음에 그죠? 인생의 태도를 분석해야 되는데 아까 이때 교재에 286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요.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자, 그 다음에 서로 간의 대화를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상태일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더라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자기통찰법입니다. 자, 자기통찰법이 뭐냐면 감수성 훈련과 역할 연기에 따르는 비용을 없애면서도 효과를 얻기 위해 트레이너는 훈련 참가자들의 태도와 가치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이용해 왔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는 자기가 선택한 행동 모형에 대한 통찰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 행동 모형과 비교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브레커와 멀튼의 연구가 있고 또 아지리스의 최고 경영자 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기통찰법은요. 그냥 자기통찰법은 우리가 리더십과 관련되어서 조금 향후 강의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OPJT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죠? 물론 뒤에 이 러닝이 있는데 이미 이 러닝은 우리가 시청과 미디어 교육과 결부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91페이지는 기술 및 전문 훈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것들은 넘어가도록 하지요.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이긴 한데요. 예,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그러면 자세히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